안녕하세요. 부산시 약사회 미디어 컨텐츠 위원장 이양란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정승규 약사님 나와 계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약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편 이야기도 했고 또 마약류나 향정, 신성의약품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오늘 그렇죠.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마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펜타닐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네, 마약류 관계된 법상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약과 맞아요. 향정신성 의약품. 원래는 네.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약은 마약류에 속하는 그 약이거든요. 마약류는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류에 이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약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몇 퍼센트가 안 돼요, 실제로. 네. 대마가 한 20% 정도쯤 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 한 75%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우리가 접하는 마약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제 마약도 이게 뭐 천연이 있고 그렇죠. 합성 마약이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문제된 건 이 펜타닐은 합성 마약인 거죠. 합성 마약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천연 마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얻는 그런 아편이라든가 아편,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카인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게 많이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헤로인도 실제로는 합성이지만 네. 그게 기원을 하는 것이 이제 천연 마약, 즉 모르핀에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천연 마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네. 합성 마약은 이런 아편, 모르핀 구조하고 전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완전 실험실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성 마약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메타돈이라든가 펜타닐 이런 것들을 합성 마약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대마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마초를 피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마약이 아주 좀 변형이 돼가지고요. 뭐 대마 수지라든가 또 대마 오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초콜릿이라든가 과자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게 마약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아주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마 오일은 그럼 그것도 이제 먹는 용도로? 먹는 것도 되고 이제 그렇게 흡입하는 것도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좀 다양한 게 나오죠, 제형이. 그래서 좀 이게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약을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향정신성 약품은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환각제도 있고요. 그리고 업계열이라고 하죠. 각성효과도 되고 다운계열이라고 해서 억제하는 그런 약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의약품 이전에는 약국에서도 그런 우리 뭐 공부 잘하는 약 맞아요.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네, 그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 ADHD라던가 그런 경우에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쓰진 않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메스암피타민도 그렇게 집중력으로 향해서 쓰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오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ADHD 치료로 쓰다가 아이가 괜찮아졌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어머니가 오히려 그 위험성을 모르시고 그래요. 그걸 먹으니까 아이가 좀 얌전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셔서. 그럼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 받으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오남용이 되는 그런 약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또 에너지 이거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요. 고농도의 카페인이 들어간 네네네네. 그런 것이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네, 뭐 청소년들의. 거기다가 다른 걸 넣어가지고 더 막 맞아요. 그죠? 아주- 에너지 부스터? 맞아요. 고함량의 이제 네. 그런 각성시켜주는 효과 네.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 건강이 상당하게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주로 복용하는 층이 또 청소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증성 의약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네네. 대표적으로 환각제 같은 경우는 LSD가 있어요. LSD는 아주 소량만 있어도 한 20 마이크로, 30 마이크로 아주 작잖아요. 네. 예, 그만 있어도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나중에 어떤 그런 환각을 체험하는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부작용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런 LSD가 환각제에 속하고요. 엑스터시도 이런 환각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제 효과가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메스암페타민류 같은 류가 이런 각성제고요. 그리고 태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야바라는 이런 저건 처음 들어봐요. 각성제도 들어오는데 그래요? 보조 필로폰 한번 하는데 한 30ml면 되거든요. 가격이 30ml.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보셔서 왠지 처음엔 싸게 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중독되고 나면 갑자기 비싸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이제 상술이 들어가네요. 굳이. 보통 이제 한 번 하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그 판매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야바는 뭐 한 번에 뭐 몇천 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예전과 달리 상당하게 이런 마약류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다 밀수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예, 정상적인 결론으로는 할 이제 수가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뭐 처방을 받는다든가 그런 용도도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바라고 하죠. 네네. 가바 수용체에 네. 작용하는 바르비탈류가 바르비탈. 네. 있고요. 그리고 오열용 향정으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아제팜. 처방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잘 알려진 졸피뎀 이런 수면제. 것도 오열용 향정으로 네.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각성제 필로폰인데요. 한방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약이 이제 이 마항이잖아요. 마항. 약성이 강하고 네. 이제 에페드린. 맞아요. 여기서 에페드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그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이제 추출이 된 거죠. 일본에서 그랬어요? 저 중국인 줄 알았네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아편에서 몰핀을 추출한 것처럼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는 약성이 강한 천연물에서 이런 성분들을 추출해서 원래는 감기약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이제 발환 시켜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감기를 푼다 뭐 이런 의미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 메칠 에페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침약으로 네 진해로도 쓰고 복합제로도 많이 한일마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해마약 네 코프시럽 뭐 이런 데도 코데인. 네 말레인산 코데인 이런 애들 들어가는데 한일마약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한일마약을 정확한 정의가 뭐였지 싶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네. 아주 소량이 들어있으면서 다른 제재와 함께 섞여 있고 더 이상 그걸 다시 재가공하거나 해서 분리할 수 없을 때 그때를 한일마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코데인에서 이제 나오는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이제 앞편에서. 전문의약품일 때는 코데인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거라도 일반 의약품일 때는 걔는 빠지고 맞아. 네, 다른 뭐 진해제가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르신들께서는 같은 건 줄 알고 자꾸 그거 달라고 하세요. 네. 이제 감기 아니신데도 달라고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약간 뭐 기운을 좀 돋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몰피만큼의 어떤 그런 중독성은 없지만 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뭐 바카스 한 병씩 먹듯이 맞아요. 조금 기운 나고 커피 마시듯이 조금 어르신들한테는 그 옛날부터 좀 먹었을 때 내가 좀 기운이 나더라 하니까 드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좀 남용이 되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페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코감기약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 슈도 네, 에페드린이잖아요. 네. 이것을 환원 반응을 통하면 메스암페타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히로뽕이 되는 거죠. 일본 발음이 히로뽕이고요. 보통은 이제 원래는 필로폰으로 나온 거죠. 네. 뜻이 노동을 사랑한다. 노동을 사랑한대요. 그 뜻이에요? 예. 필이 와. 원래 뭐 필라소피처럼 네. 무엇을 좋아한다 뭐 그런 네, 그렇네요. 네. 뜻을 가진 것처럼 이걸 먹고 이제 일해라. 일하면 이제 힘든 줄 모르고 계속 일한다. 뭐 이런.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군수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밤새도록 공장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냥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잠도 안 오고 힘도 나고 이제 뭔가 각성이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것은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네,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미군에 있는 그 함대에 이제 자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맞아요. 그런 거 먹고 한다고. 뭐 술 들었어요. 같은데 이제 네. 마지막 먹고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탈 때 그 안에 이 펠로폰을 탔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화학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한 4스텝이면 만들 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네네. 실제로 만드는 네. 필로폰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 필로폰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마약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요 신종 마약류가 많이 등장합니다. 네. 대부분- 모르는 이름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 비타민인지 과자인지 지금 자료화면 보니까 네 예쁘게 생겨서 네. 대표적으로 파티 마약이라고 하죠. 엑스터시가 이제 막 들어와서 이거 먹으면 밤새도록 그 파티를 할 때 이제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또 포옹을 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남용이 많이 되었어요. 부작용이 뭐냐고 하면 이 몸에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잠가다가는 이제 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예, 이런 너무 친절한데. 네, 어쨌든 물 많이 먹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한 2019년도에서 강남의 버닝썬 사건 아시죠? 네, 들어는 봤어요. 그때 이제 GHB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흰색 가루고 냄새도 없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제 술에 몰래 타는 거.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데이트 강간약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데요. 이게 그 속칭 물뽕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렇게 부르는군요. 예, 근데 실제로는 좀 히로뽕하고 작용이 반대예요. 그래요? 히로뽕은 이제 몸의 각성 효과를 높여가지고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가는 데 반해서 네. 여기에 있는 그 GHB 물뽕은 잠이 듭니다. 몸에 이제 힘이 빠지면서 네. 잠이 들고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또 범죄가 일어나는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보통 만 25세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 GHB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시약도 개발됐어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1분 만에 색이 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약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 5월 창원에서 10대 43명이 펜타닐을 투약하는 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팩치 형태가 많이 처방되었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펜타닐 패치가 이제 처방이 되는데 1시간에 100마이크로가 이제 아주 시간이 이제 정확하게 약물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게 비보험으로 한 15,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10배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친구들 간에. 그리고 이제 타인 명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이 펜타닐 패치를 받아가지고요. 이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지갑에 은닉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투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을 또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사용할 만큼 어떻게 보면 10대들에게도 이렇게 마약이 침투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가장 좀 유행에 민감하고 또 주변 친구들이라던가 같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이대니까 혼자라면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지라도 이제 무리해서 그러면 뭔가 이제 함께 그렇게 동화가 되고 동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처방이 어쨌든 있어야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처방을 원래는 말기 암 환자에게 그렇죠. 처방되는 네, 네. 아주 통증을 참지 못해서 나오는 약인데 어떤 이런 의료기관의 어떤 그런 주의도 필요하고요. 우리 약사들도 이런 처방전을 받았을 때 10대가 이렇게 받기는 힘든 처방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은 허리가 아프다. 네, 척추 뭐 디스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상당히 네.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나오면 또 확인을 하고요. 또 의료기관에 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처방 검수 기능을 네.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렇죠. 여러 번 반복될 때는 또 반드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약사들이 또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상당히 해치는 이런 펜타닐이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펜타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네. 펜타닐은 이제 중독성 없는 진통제를 개발하는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몰핀이 정말 이제 그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강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분자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독성은 줄이는데 진통작용은 그대로. 가지는 그런 약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상적이긴 만들었는데 한데. 이런 시도가 실제로는 다 실패로 끝났어요. 아, 그렇군요. 뭔가 작용이 강하면 부작용도 강하게 되어 있나 봐요. 네. 맞죠. 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런 연구가 일어났는데요. 상당히 좀 솔깃하지 않나요? 뭔가 조금 내가 바꿔가지고 이제 중독성을 없애면 그렇죠. 정말 네. 이 명약을 잘 쓸 수 있다라는 시도로 이제 시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화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꾸 뭐 시도하고 트라이해보고 할 것 같아요. 네. 최초에 이제 그런 아편 유사제가 데메롤입니다. 독일에서 193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봤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핀의 분자 구조하고 전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모르핀의 분자 구조는 5개의 고리가 네네. 들어간 상당히 입체적인 구조잖아요. 네. 그거하고 전혀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효능은 몰핀하고 같은 내지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사람이 합성을 해가지고 더 좋고 더 괜찮은 약을 개발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메타돈이라는 약이 나왔는데요. 메타돈은 독일에서 이제 개발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모든 약이라든가 이런 특허가 다 미국으로 넘어가거든요. 패전국이라서. 네. 그래서 이 약이 실제로는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는 이제 헤로인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에 대안으로 메타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헤로인 중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헤로인은 또 주사로 주로 많이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사기가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뭐 그러는데 이 메타돈은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헤로인에 대한 중독을 메타돈도 중독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상 시도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1957년에는 몰핀의 25배의 효능이 있는 페노페리딘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펜타닐을 개발하는데요. 이게 이제 몰핀의 100배의 효능을 네. 그러니까 몰핀보다도 100배의 효능을 갖고 오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라든가 뭐 그런 전쟁에서 부상을 입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통증을, 그리고 아주 그 심한 수술을 할 때라든가 그런 네. 통증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체제로 펜타닐이 개발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것을 반대되는 그 특히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가다 복용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날록손도 네, 나오고요. 날록손. 네. 그리고 1990년에는 옥시콘틴 같은 이런 진통제들이 많이 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중독성 없는 진통제 개발 과정 속에 이제 개발이 되었지만, 하지만 이것도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르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각성이라든가 탐닉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더 신경을 쓰고 조제에 임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런 그 청소년기 마약 투약의 위험이 뭐 왜 그러냐면 어른들보다도 훨씬 심각해요. 청소년기들은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물이라는 것이 대부분 대사될 때 간이라든가 신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다 성장하지 않은 이 간과 신장을 통해서 독한 약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신체의 장기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한 약들이 그만큼 인체에 크게 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입안에 있는 침샘에서 침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원래 또 입마름도 원래 유발을 또 하니까요. 그렇죠. 네. 원래 그랬는데 더 심하기 때문에 심각한 치아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 뇌도 지금 다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특히 네. 이제 뇌 중에서도 전두엽,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거나 네, 고차원적인 그렇죠. 이제 그런 사고력을 필요로 하려 한 전두엽의 손상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축두엽, 네. 이런 데 대한 그 대뇌의 그 피질이, 껍질이 한 어른에 비해서 7배나 더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거의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뇌 같은 경우는 다 주게 되는데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도파민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공격성도 좀 증가하게 되고요. 폭력을 많이 쓰게 되는 네.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좀 부끄럽게도 마약 오염국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던데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렇죠. 마약류 사범이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18,000명을 이제 돌파를 했죠. 네. 사회가 개방이 되고 또 이제 이런 SNS라든가 또 모바일을 통해서 네. 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 사범도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313명의 마약 사범이 10대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안 밝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요즘같이 집국시대에 어디서 그렇게.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자란 입장에서 좀 우리 아직 덜 자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숙제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번 의견을 살짝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해야지 또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갈수록 그런 환경이 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예전에는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거나 이체를 하면 그 계좌를 통해서도 추적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적할 수도 없게 시스템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 유학생이라든가 또 맞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네. 외국에 맞아요. 허용된 나라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에는 왜 이것도 못해?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심리도 참 많고 또 너무나 이제 이런 그 네트워크라든가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예전보다는
많이 노출된 환경이라서 마약 사범의 어떤 증가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네, 우려가 되네요. 네. 그래서라도 이런 교육 콘텐츠가 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비대면 시대긴 하지만 이게 조금 완화된다면 뭐 학교든지 네, 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 시스템을 이런 쪽으로도 좀 탄탄하게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시시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알려줘야 돼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현재는 이제 실태를 알려주고 마약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예방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전환이 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네, 얻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아이들과 이런 쪽 금기되는 쪽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네, 그랬을 때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결과도 알려주면서 같이 좀 토론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문화를 집에서부터 좀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교육 콘텐츠라든가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뭐 예산도 쓰고 네, 공익 광고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약사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처방 점검하면서 체크를 더 하고 내 아이 보듯이 좀 해야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래서 순간의 어떤 호기심으로 한 번 했던 어떤 그 마약으로 인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그 강렬한 어떤 경험이 상당하게 그런 마약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이라든가 특히 약사들의 역할이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너무 유익한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이게 좀 잘 실현돼서 나중에 이 마약 오염국이라는 이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